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팩트스퀘어의 도현명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사실 기사나 또 외부의 행사에서 많이 보셨던 ESG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리고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ESG라는 상황을 기회로 인식하고 또 고민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ESG가 뜨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ESG란 단어 자체는 2004년에 코피 아난 전 총장, 유엔 총장이셨던 돌아가신 코피 아난 전 총장께서 세상이 바뀌려면 기업이 바뀌어야 되고 기업이 바뀌려면 투자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키노트를 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ESG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란 단어가 떴다 사라졌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은 왜 그것이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요,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통과 통신 그리고 자본주의와 부의 축적,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회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2년 반 전에 생긴 코로나가 전 세계의 교통과 무역과 통신을 타고서 점점 더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우리랑 관련 없는 저 지구 한 구석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려하거나 그것에 대해 솔루션을 만들어내거나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방비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MG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MG 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고민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하는 경영 환경이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대의 특성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로서의 MG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그들이 반려동물 같이 본인들의 관련이 있는 영역에는 굉장한 소비를 일으킨다. 그래서 돈줄 낸다라는 의미도 요즘 많이 쓰고 이런 식의 사회적인 참여나 특정 영역에 대한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있죠.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임직원이 MG라는 겁니다. 스타트업들 젊은 인재들 많이 채용하잖아요. 그들이 MG입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에 채용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정도 본인들이 근속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에 몇몇 기업들에게 저희가 서베이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평균 채 4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 놓고 4년이 있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 조직에 들어가서 평생 다니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명거리였습니다. 지금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더 성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정도 우리가 한 곳에서 일을 하면 떠나야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어떤 불편함과 불만들을 바로 클레임하고 해당 문제가 추정되지 않으면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은요, 아마존의 청년 노동조합이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동조합의 시위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임금 인상, 안전 보장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노동조합의 패킷을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탄소 저감해라 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인 아마존이 탄소 저감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 이게 아마존의 특수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발자 연대에서 탄소 저감 정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단체적인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는 걸 밝히기도 했고요. 넷플릭스는 탄소는 아니었지만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일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스타트업, 대기업도 그런데요. 스타트업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스타트업의 근속연수는 더 짧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재를 제때 채용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유보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면 MG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업과 업무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서는 주주로서의 MG입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 60, 70대보다 지금의 20, 30대의 투자 성향은 두세 배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코인도 받고요. 주식도 받죠.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옛날에는 증권사의 그 앞에 나가서 투자를 해야 되던 시점과 지금은 폰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편의성도 바뀌었고요. 투자로 돈 번 사람도 많이 나타났고 투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근데 투자를 해서 소액주주로서 목소리를 냅니다. 문제가 있으면 SNS에서 떠드는 거죠. 내가 여기 주식을 샀는데 개판이다. 이런 일들이 소액주주 운동으로 번져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올해 초에 한 대형 IT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되게 대충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소액주주들의 연대에서 청년들이 발표하기도 했죠. 이들의 활동력이 기업에게 하나의 경영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사고관의 변화가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임직원으로서 경영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분명한 금융의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APG라고 하는 네덜란드 연기금, 유럽에서 가장 큰 연기금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의 운용사 APG가 올해 초에 국내 대기업 10곳에 서한을 보냈죠. 이 서한의 내용은 뭐냐면 경영 잘해라 라는 것보다는 탄소저감 정책 왜 발표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협박일까요? 아니요. 2년 전에 한국전력은요, 석탄 발전에 투자했다가 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지분이 매각되었습니다. APG는 모든 전량 매도를 했어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죠. ESG 펀드에 대한 반성이 있다. 이거에 점점 주춤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숨고르기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성장했거든요. ESG 추종 펀드를 좀 확대적으로 보면요, 지금 4경 원을 넘어섰다고 얘기합니다. 4,000조도 아니고 400조도 아니고 4경 원이요. 너무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실적에 나오지 않는 하락장에서의 변동일 뿐입니다. 특히 그것을 지지하는 건 뭐냐면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IFRS 재단에서 회계기준을 만드는 회계기준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조직이 생겨나고 어떻게 재무제표에 비재무적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거죠. 우리는 부채가 별로 없지만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면 환경오염의 초과분을 부채로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금융적으로는 좋은 회사인데 부채 비율이 나빠져서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고 우리나라에 당연히 적용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한국은 또 작년에 선진국으로 재편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40% 감축으로 높였습니다. 이거를 누가 줄여야 될까요?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가 우리나라 설정됐고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됐어요. 줄여야 된다는 거죠. 못 줄이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국제사회에. 어떻게 줄일 거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혁신과 또 기업 스스로의 활동에서의 탄소저감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SG는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면은 좀 완화해주면 정부가 완화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맥락이고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기름을 끼얹는 일들이, 혼란에 기름을 끼얹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그룹사들의 ESG와 관련된 캠페인, 유튜브에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ESG 캠페인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ESG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혼돈을 그 안에 담고 있죠. 그냥 ESG라는 말로 재미있는 노래를 지어 부르거나 랩 같은 걸 막 만들어서 부르고, 심지어는 하나는 한 그룹에서 내렸는데, 하도 욕을 먹어서 내렸는데 이애수지라고 하는 한 여성분을 등장시켜서 이해수지는 아름답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캠페인까지 대혼돈입니다. 그게 ESG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격증이 난무하고요. 전 세계에도 없는 ESG 자격증 우리나라에는 20개가 넘습니다. 이 대혼돈 속에서 앨런 머스크도 이런 트윗을 했죠. 엑손모빌이라고 하는, 뒤에서 잠깐 사례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사 중에 하나가 S&P에서 뽑는 ESG 500 랭크에 탑 10 안에 랭크가 됐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500위 안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억울한 거죠. 전기차의 혁신 일으킨 게 난데 어이없게 S&P에서 엑소는 탑 10에 랭크시키고 우리는 500위에서 뺐어.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진짜 변질되지 않고 10년 뒤에도 이어질 만한 트렌드는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잠깐 1년, 2년 부안해동하고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요. 거품 말고 진짜 본질은 뭘까? 전 세계가 움직일 정도면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은 뭘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당하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가치 많이 들어보셨죠?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는 테슬라가 훨씬 클 거예요. 전기차를 산업을 리드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ESG는 그렇게 사회적 가치의 절대량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산업군 내에서 환경과 사회와 윤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항목들이 있고 항목을 맞췄으면 3점, 틀렸으면 1점, 없으면 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실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만점을 받은들 전기차 안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 정도의 점수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트위터에서 정리되지 않은, 정돈되지 않은 말들을 막 내뱉은 게 거버넌스 이슈, 윤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이슈에 문제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자율주행차 사고 문제가 소비자, S 영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소비자의 안전 문제에 마이너스 점수가 됐을 거고요. 또 임직원도 굉장히 중요한 S의 이해관계자죠. 임직원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생겼었어요. 공장에서. 근데 그걸 집행부, 이 지도부에서 넘어갔죠. 그냥. 그것을 아주 깊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수를 마이너스 받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빠진 거예요. 사회적 가치 절대량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과 관련이 있을까요? 투자자가 보는 관점, 투자자가 보기에 이 기업은 안전한 기업인가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ESG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가치가 높으면 투자 잘 받아요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ESG 투자는 비재무적인 정보를 통해서 투자자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미래의 트렌드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비재무적 정보에 가까워요. 그럼 우리는 ESG를 왜 해야 하고 왜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리스크적 측면과 기회적 측면 둘 다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리스크 측면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2.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H&M 그룹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조직이죠. 패스트 패션을 리드했던 H&M, 자라, 유니클로 3대장 중에 하나니까요.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소비해내고 어마어마하게 재고를 버립니다. 근데 H&M 그룹은 스웨덴에 헤드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정부의 압박이 굉장히 강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M 그룹은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2020년까지 쓰고 있는 면화를 모두 다 친환경으로 바꾸겠다. 그것을 이야기했고 죄송합니다. 물을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면화 외에도 그러니까 실, 단추, 지퍼 여기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다 친환경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변화는요. 왜 나타났냐면 그 공격이 그냥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거든요.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H&M은 실제로 다시 주가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현재 2022년이니까 2020년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21년에 나온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저 마일스톤들을 문제없이 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아젠다를 조금 더 일찍 테이크했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보다 유니클로보다 좀 더 이 영역에 있는 유통망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MG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ESG 환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디테일한 기술력, 고민들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끼치는 영향들을 어떻게 줄여내는 것이 주가에 안전할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ESG는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이라는 걸 계속해서 떠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ESG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S는 가장 다양한 분야인데 가장 클래식한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홈디포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대형 매장에
건축 자재나 건축 도구들을 판매하고 있죠. 근데 이 조직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놀다가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워낙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도 걸리고요. 또 지자체 혹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 시위도 이어집니다. 이 문제에서 최소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비용이 매년 소요되고 있다고 보고받았고, 이 문제가 리스크로 영원히 작용할 것 같다라는 문제 때문에 놀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카붐이라고 하는 비영리 스타트업과 협업하게 됩니다. 카붐은 창의적인 놀이터를 만드는 조직이었고, 그 놀이터를 지역 주민과 협업해서 만들었더니 교통사고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지 않고 저 놀이터에서 노는 거죠. 이 과정들을 1000개의 놀이터로 늘리게 되고 실제로 문제가 됐던 지역들의 교통사고가 급감하게 됩니다. 제가 이 에세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놀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에 굉장히 집착해요. 아이템 뭐야? 놀이터를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겪고 있었던 리스크는 교통사고율이 증가했다는 거고, 그걸 감소시키기 위한 솔루션으로 놀이터가 등장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놀이터를 만듭니까? 그것과 이것이 같은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액션 자체보다는 무엇이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혁신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G는 잘 못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버넌스 이슈는 내부에서 많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엑손모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사 중에 하나, 엑손모빌이 이사회 9자리 중 2자리를 엔진 넘버원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뺏기게 됩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목적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달성하기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저런 데 참여해서 나머지 이사회들과 다른 의견을 지속적으로 냅니다. 여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저들은 환경에 대한 기반을 갖고 있는 엔진 넘버원이라는 펀드예요. 이 펀드가 이사회 2자리를 체득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운동이 소용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블랙록과 골드만삭스가 지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런 블랙록과 골드만삭스는 엔진 넘버원에게 이사회의 2자리를 줬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따뜻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엑선모빌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만 엑선모빌은 지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그게 석유 기업이 아닌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다수의 투자자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ESG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혁신을 일으켜서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잡자는 겁니다. 새롭게 열리는 시장, 변화하는 세상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만큼 빠르게 만듭니다. 우리 경쟁이 우리만큼 이쁘게 만들어요. 우리 경쟁자 우리만큼 싸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경쟁자죠. 근데 우리 경쟁자든 우리든 탄소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었습니다. 우리 경쟁자든 우리의 스스로든 별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미래에 도래할 하나의 변화라면 먼저 준비한 조직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ESG는 주목받고 있고 많은 기업과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아젠다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SG 투자와 유사한 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0년 전부터.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 카톨릭이나 기독교에 기반이 되어 있는 펀드들이 있었고, 이 펀드들은 우리 아동노동에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는 술이나 담배에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LP로서 참여하면서 GP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게 스크리닝 방식,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입니다. 대신 교육에는 좀 더 투자해 주세요. 위험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는 좀 더 투자해 주세요. 그게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그게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이 좀 더 좋은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니즈들은 계속 있어 왔긴 했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펀드로, 그리고 구체적인 펀드의 규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ESG 펀드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아직도 대기업의 ESG 펀드, 대형 금융사들의 ESG 펀드는 리스크에 대한 관점이 70-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지티브 관점, 굉장히 리스키하지만,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지만 세상에 새롭고 이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걸
그 중에서도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포지티브 사이드에 관심이 많아요. 뭔가 나쁜 것들,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것보다도 그 나쁜 것들 해결할 솔루션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배출한 탄소량을 줄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남들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 줄일 수 있는 탄소 포집 설비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 임팩트 투자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투자하겠다. 굉장히 리스키하겠죠.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기업보다 누가 많이 해요? 스타트업이 많이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레버러지 해갖고 새로운 혁신을 도전하는 조직이 임팩트 투자가 꼭 대기업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임팩트 투자도 대기업도 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은 많이 해요. 하지만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혁신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보니 스타트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도 커질 거니까 우리가 커지게 됐을 땐 ESG가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ESG에 관련된 자본이 많이 몰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회를 탐색하는 자금들이 늘어나니까 투자받는 데에서의 특색이 생기겠죠. 우리가 ESG를 잘 챙기는 조직이라면.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때 중요한 파트너로서 대기업이 있어요. 우리 사업을 저기가 써주면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 대기업은 ESG에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랑 협력하면 당신들의 ESG가 더 잘 될 겁니다. 이 표현이, 이런 접근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는 ESG를 이해하고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본인들이 이 ESG 관련된 신사업을 해봐야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이렇게 의사결정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CEO들은 평균적으로 2, 3년밖에 못 있거든요. 그 사이에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롯데케미컬이 고민하고 있던 페트 재생 사업을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2년 반 전만 하더라도 페트 재생 프로세스가 국내에 없었어요. 수집과 선별, 파쇄와 그것들을 다시 재생해서 실을 뽑고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다시 그걸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롯데케미컬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은 롯데케미컬이 사회공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기부금으로 집행된 게 아니라 신사업비로 집행된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페트 재생 사업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한 거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해에 4월쯤에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 1,5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공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영역은 단순 지원해주고 좋은 일 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당면에 있는 ESG 문제를 스타트업과 같이 풀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도, 대기업들도 임팩트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임팩트 투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의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창업 4년 반 만에 상장해서 4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냈던 레모네이드 인공지능 보험회사입니다. 청년들, 저기에 가입자의 7, 80%가 보험 가입이 수월치 않았던 청년들이에요. 미국은 보험 가입이 굉장히 수월치 않거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도 2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렸던 것을 5분 만에 AI가 판정해서 내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디폴트율이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보다 낮아요.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요. 미국에서는 연간 40여 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최소 100억에서 최대 조 단위의 M&A 딜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ESG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매년 모입니다. 라이즈 펀드라는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라이즈 펀드는 임팩트 펀드에서 가장 규모 단일 펀드 규모가 2조 원이에요. 이 정도의 펀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도 메인스트리밍이 될 수 있다. 저희가 저기를 참 옛날부터 참석했던 소캡이라는 대회인데, 마지막 코로나 이전에 19년에 참석했을 때 3,500여 명이 모였는데 저기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다 왔어요. 골드만삭스, 블랙록, JP 모건 이런 데도 다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스트림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저기에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가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과 또 범주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 겁니다.
한국도 좀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괄목상대할 만하죠. 2010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정말 개인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말, 18년 이 정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7,700억 원, 그러니까 매년 한 2,000억 원씩 늘어났어요. 근데 올해는 저거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늘어나서 아마도 1조 원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돈도 한 1,500억 원 이상 되는데요. 민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기후테크 쪽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올해는 누적으로 1조 원을 넘어가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투자자가 리드하지는 않았지만 상장 사례가 드디어 올해 초에 4월에 나왔죠. 노을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진단기기, 모두가 당뇨병이나 에이즈 같이 선진국 질병을 해야지 누가 말라리아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도 꾸준히 말라리아 진단기기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데 성공했고, 이 기기를 기반으로 특례 상장 올해 4월에 성공했습니다. 노을, 이게 최초의 국내 소셜벤처의 자력 상장 사례가 됐고요. 이걸 보면서 임팩트 스타트업들도 상장할 수 있구나. 그 기회가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넓겠구나. 바이오 대부분 다 지금 탈락 중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영역이 글로벌에서 완전히 독점 영역이기 때문에 상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범주가 존재하는 것을 금융계도 알기 시작한 거죠. 또 되게 좋은 예시가 또 생겼습니다. 최근에 KOA라고 하는 캐시미어를 몽골에서 공정 수입해갖고 친환경으로 제조해서 캐시미어 제품들을 만드는 임팩트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여기가 코오롱 FNC의 지속가능 패션이라는 ESG 방향성에 맞추어서 인수합병됐어요. 그리고 담당 대표가 코오롱의 ESG 담당 임원이 되었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도 상장이든 M&A든 후속 펀드에서의 연결된 투자든 확실한 엑시트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성공 사례들이 누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고민은 임팩트 워싱이에요. ESG 워싱.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정보의 투명성을 아주 고도화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숫자가 적은 것보다 더 나쁩니다. 확실히. 근데 한국에서 정부 사업에 익숙해지면 약간 과장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ESG와 임팩트 영역에서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투자자들, 이쪽에 있는 전문 기관들을 대하실 때에는 오히려 숫자가 작더라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원래 네이버에 있었어요. 전혀 다른 일, 온라인 게임 전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컴퓨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인터넷이 됐든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다들 그것을 모두 다 처음부터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태도가 나온 조직과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이 원래 하던 일에 집중했던 조직의 운명을 가르게 되죠. 저는 지금이 ESG다, 임팩트 투자다, 그 용어도 중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 코어로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마치 과거에 전혀 쓸모없는 저 왼쪽에 있는 게 5MB짜리 디스켓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걸 누가 쓰냐고 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PC를 개발했을 때 몇 대 팔릴 거 같냐고 할 때 5대라고 했어요. 이런 걸 누가 쓰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 준비되어 있는 스타트업,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은 기회를 얻을 거고, 그렇지 않은 조직들 도태될 겁니다. 저는 적절한 기회에 해당 내용들 잘 스터디하셔서 적용하고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